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야, 이 거지 같은 군바리 새끼들아, 내 차에 흙 튀기지 말라고 내가 이 차 뽑은 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경기도 파주 가막산 어귀의 정적을 깨뜨렸다.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375번 지방도 장대비가 쏟아 부어 진흙탕이 된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수색대대 소속 이소대장 이서윤 소위는 빗물이 흘러내리는 방탄 헬멧 아래로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의 눈앞에는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차량 한 대가 좁은 행군로를 가로막은 채 비스듬히 정차해 있었고, 그 옆에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60대 여성이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다. 진흙 범벅이 된 전투화 30kg에 달하는 완전 군장, 그리고 80km 지점을 통과하며 한계에 다다른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 그 처절한 현장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최고급 세단은 마치 이질적인 합성을 해놓은 듯 기괴했다.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선두에 섰던 부소대장 김상사가 울컥해서 앞으로 나서려 했다. 이서윤 소위는 말없이 손을 들어 김상사를 제지했다. 그녀의 군화가 질척한 진흙을 밟으며 묵직한 소리를 냈다. 소대 정지, 전방 주시 대기. 이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갓 임관한 신임 소위라고는 믿기지 않는 카리스마였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문제의 여성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여성의 얼굴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짙은 화장이 빗물에 번져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유력 국회의원 박미희였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차량 즉시 이동하십시오. 이서윤이 건조하게 말했다. 박미애 의원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 이동,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니? 어디서 새파랗게 어린 계집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박미희는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으로 이서윤의 가슴팍을 툭툭 쳤다. 방탄조끼 위로 둔탁한 충격이 전해졌지만 이서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박미희의 눈을 뚫을 듯 응시하고 있었다. 여기는 군 작전 지역입니다. 민간 차량 통제로 인해 훈련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차 빼십시오. 이건 경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웃기고 자빠졌네.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미애 의원이야. 내 말 한마디면 너 같은 거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알아들어. 박미희가 빽소리를 질렀다. 뒤쪽에서 대기하던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병사들의 어깨는 무거워져만 갔다. 100km 행군의 막바지, 1분 1초가 고통인 상황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멈춰 서 있다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이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녀의 뇌리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군인은 국가의 방패다. 그 방패가 부당한 압력에 찌그러진다면 그 뒤에 숨은 국민은 누가 지키겠느냐? 예비역 소장인 아버지 이태석 장군, 그리고 예비역 준장인 어머니 최영숙 장군. 대한민국 건군 이래 보기 드문 장성 부부의 외동딸이라는 타이틀은 이서윤에게 훈장이 아니라 족쇄이자 무거운 십자가였다. 그녀는 임관 후 단 한 번도 부모님의 배경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다. 오로지 실력으로 군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신념이 시험대에 올랐다. 의원님이시라면 더 잘 아시겠군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서윤의 말에 박미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게 진짜 미쳤나? 내가 여기 왜 온 줄 알아? 내 금쪽 같은 아들이 이 빗속에서 개고생을 하고 있다잖아. 밥은 제대로 먹이는지, 잠은 재우는지 걱정돼서 왔더니
꼴이 이게 뭐야? 내 아들 어딨어? 박민우 일병 나오라고 해 당장. 박미희가 소대 쪽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소대 대열 중간쯤에서 푹 숙이고 있던 고개가 더욱 깊숙이 처박히는 모습이 보였다. 박민우 일병이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했던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축되어 있던 병사였다. 박민우 일병은 현재 훈련 중입니다. 개인적인 면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서윤이 단호하게 앞을 막아섰다. 비키라고 이 건방진 년아 내 아들 얼굴 좀 보겠다는데 내가 뭔데 마가 훈련 그거 좀 쉬면 어때서 내 아들 발에 물집이라도 잡히면 내가 책임질 거야. 우리 민우는 나중에 큰일 할 사람이야. 이런 진흙 구덩이에서 구를 몸이 아니라고. 박미희는 이서윤을 밀치려 했다. 하지만 단련된 군인인 이서윤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밀려난 건 박미희 쪽이었다. 하이힐 굽이 지늘게 미끄러지며 그녀는 볼품없이 휘청거렸다. 아악 내 옷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박미희는 지늘기 튄 코트 자락을 보며 발광했다. 그러고는 분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듯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좋아, 너 이름이 뭐라고? 이서윤 어디 보자. 계급장이 다이아 하나. 소위 주제에 감히 국회의원 가는 길을 막아. 내가 지금 당장 사단장한테 전화해서 너 영창 쳐넣으라고 할 거야. 기다려. 박미희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다. 이서윤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전화하십시오. 하지만 차는 먼저 빼셔야 할 겁니다. 뭐라고? 사단장님이 오시든 국방장관님이 오시든 지금 이 도로는 우리 소대의 행군로입니다. 차량을 빼지 않으면 강제로 견인 조치하겠습니다. 전시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전시였다면 의원님은 직결 처분 대상입니다. 이서윤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세가 담겨 있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미희는 전화를 걸던 손을 멈칫했다. 눈앞에 이 젊은 여군 장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단순히 계급장 하나짜리 소위의 것이 아니었다. 살기마저 느껴지는 압도적인 기백. 하지만 박미희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갑질로 살아남은 여자였다. 야, 운전기사 내려. 박미희가 차를 향해 소리쳤다. 운전석에서 쭈뼛거리며 40대 남자가 내렸다. 이 차 절대 빼지 마. 아예 시동 끄고 키 뽑아. 내가 내 아들 데리고 가기 전까진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알았어. 네 의원님. 하지만 군인이고 나발이고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책임지니까. 박미희는 다시 이서윤을 노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자, 어디 한번 견인해봐. 이 차 건드리는 순간, 내 아들 털끝 하나 건드리는 순간 너는 물론이고 내 부모까지 싹 다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 테니까. 부모. 그 단어가 이서윤의 영린을 건드렸다. 이서윤의 눈동자가 무섭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오른쪽 주먹을 쥐었다 폈다. 가죽 장갑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서윤은 뒤를 돌아보았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서도 소대장의 등만 바라보고 있는 30명의 부하들. 그들의 눈빛에는 지독한 피로감과 함께 눈앞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소대장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 중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을 떨고 있는 박민우 일병도 있었다. 이서윤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허리춤에 찬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현 시간부로 작전 변경한다. 이소대 전체 주목. 그녀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쩌렁쩌렁 울렸다. 우리는 우회하지 않는다. 전방의 장애물을 돌파한다. 소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 상사가 당황하여 물었다. 돌파라니. 차를 밀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벤츠 S클래스는 공차 중량만 2톤이 넘는 거물이다. 게다가 차주가 국회의원이다. 건드리는 순간 소대장의 군 생활은 끝장날 것이 뻔했다.
이서윤은 김 상사의 걱정 어린 눈빛을 외면하고 박미희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차량 이동하십시오. 셋셉니다. 하참나 세라지 뭐 셋이 아니라 100을 세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하나. 이서윤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둘. 병사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민우 일병이 울먹이며 뛰쳐나오려 했지만 옆에 있던 분대장이 그를 꽉 붙잡았다. 셋. 이서윤의 입에서 셋이라는 숫자가 떨어짐과 동시에 그녀는 뒤를 돌아 소대원들을 향해 외쳤다. 전소대 착검. 찰카닥 찰카닥. 일사불란한 금속성 마찰음이 빗소리와 섞여 기괴한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30명의 병사가 K 소총 끝에 대검을 꽂았다. 시퍼런 날이 빗물에 젖어번들거렸다. 박미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총총을 왜 꺼내. 장애물 제거 실시. 이서윤의 명령은 간결했다. 하지만 그녀가 지시한 제거의 의미는 박미희가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 1분대 차량 전방 2분대 차량 후방 3분대 측면 확보차를 들어서 도로 밖으로 던져버린다 실시. 악. 군인들의 함성이 파주 가막산을 뒤흔들었다. 독이 바짝 오른 병사들이 벤츠를 향해 개미떼처럼 달라붙었다. 야야 이 미친놈들아 하지 마 안 돼. 내 차 흠집 나면 죽여버릴 거야. 박미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30명의 건장한 20대 남성들이 내뿜는 아드레날린은 2톤짜리 쇳덩이조차 가볍게 만들 기세였다. 하나 둘 셋 들어. 김 상사의 구령에 맞춰 벤츠의 차체가 꿀렁하며 지면에서 떨어졌다. 으라차차차. 병사들의 핏대 선목에서 터져나오는 기합소리.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세단이 공중으로 부양했다. 진흙탕 위로 붕 뜬 검은 차체는 마치 관짝처럼 보였다. 안 돼 내려놔 당장 내려놔. 박미희는 운전기사의 옷깃을 잡고 흔들었지만 기사는 이미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차검한 총을 맨 군인들의 살기등등한 눈빛을 보고 감히 덤빌 민간인은 없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벤츠가 도로 옆 수풀 속 진창으로 처박혔다. 범퍼가 찌그러지고 사이드미러가 나뭇가지에 걸려 박살났다. 아앙 내 차. 박미희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흙탕물이 튀어 그녀의 모피 코트를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도로는 확보되었다. 대열 정비 전방에 함성 3초간 발사 후 뜀걸음으로 이동한다 실시. 와. 병사들의 함성은 단순한 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눌려 있던 분노의 표출이자 자신들을 지켜준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포효였다. 이서윤은 주저앉아 있는 박미희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청구서는 부대로 보내십시오. 얼마가 됐든 제가 변상합니다. 그리고 아드님은 대한민국 육군이 책임지고 강한 군인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내겠습니다. 이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열의 선두로 뛰어갔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가벼웠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진창에 처박힌 벤츠 옆에서 박미희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액정에 뜬 이름은 국방부 장관이었다. 박미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장관님 당장 일사단장 바꾸세요. 지금 당장. 당장 그 소위라는 애 보고 사단장실로 오라고 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육군 제1보병사단장 오대영 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새벽 6시 30분 사단장실은 평소와 달리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 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박미애 의원의 벤츠 S클래스가 진흙탕에 처박힌 처참한 사진이 놓여 있었다. 차량을 강제 견인도 아닌 병사들을 시켜 아예 투척을 했다고. 이 소위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런 짓을 벌인 건가?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전화가 걸려왔어.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을 상대로 말이야. 오 소장은 참모장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참모장 김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식은땀을 흘렸다. 소장님, 현재 이 소위는 100km 행군 복귀 완료 후 휴식 대기 중입니다. 심신이 지쳐 있을 텐데. 지쳐? 그녀가 지쳐? 그럼 국방부와 청와대는 안 지치나? 당장 훈련이고 뭐고 다 멈추고 와서 상황 보고부터 받으라고 해. 지금 당장. 오 소장은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는 이서윤 소위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알고 있었다. 예비역 소장 이태석과 예비역 준장 최영숙의 외동딸. 군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금수저를 넘어선 별들의 후손이었다. 그녀가 임관할 때 오 소장 자신도 이태석 장군에게 축하 인사를 건넬 정도였다. 이 소위, 내가 정말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지만 그게 내 집안 배경만 믿고 저지른 객기라면. 오 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전 9시. 사단장실 앞 복도. 이서윤 소위는 흘기채 마르지 않은 전투복 차림이었다. 간밤의 빗속 행군과 진흙과의 씨름으로 그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이서윤 소위, 들어와. 묵직한 호출에 이서윤은 각을 잡고 문을 열었다. 실내에는 오 소장 외에도 헌병대장과 법무참모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일개 소위의 사건에 이토록 많은 참모들이 모인 것은 이례적이었다. 충성 이서윤 소위 사단장님께 신고합니다. 앉아. 아니, 됐다. 이 소위, 자네가 어제 새벽 375번 지방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소상히 보고해봐. 오 소장은 턱을 괜 채 차가운 눈으로 이서윤을 바라보았다. 이서윤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군말 한마디 없이 시계열 순서대로 사실만을 담백하게 보고했다. 박미애 의원의 행군로 방해, 병사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그리고 차량 이동 명령 불복종과 협박까지. 그래서 자네는 병력을 동원해 차량을 강제 투척했다고. 오 소장이 투척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물었다. 예, 소장님. 반복되는 이동 명령 불응과 공무 집행 방해로 판단했습니다. 차량은 작전 수행의 명백한 방해 요소였습니다. 당시 훈련은 전시 상황을 가정한 100km 급속 행군이었으며 지연은 전체 작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최소한으로 했으며 차량을 수풀로 치워 행군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서윤은 흔들림 없이 보고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조금의 변명도 사과도 없었다. 오직 군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이라는 명분만이 있었다. 오 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신속? 효율? 이 소위, 자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자네가 밀쳐낸 것이 단순한 쇳덩어리인가? 그 차주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야.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자네는 지금 나라와 군 전체를 엄청난 정치적 논란 속으로 몰아넣었어. 자네의 행동이 훈련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나? 오 소장은 분노했지만 이서윤에게는 다른 종류의 분노가 있었다.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군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국회의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군 작전을 방해하는 것을 묵인해야 합니까? 이서윤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박미애 의원은 병사들에게 거지 같은 군발이 새끼들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땀과 피를 바쳐 국가를 지키는 이들에게 가해진 모욕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군 조직 전체의 사기를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소대장으로서, 그들의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모욕하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대로 국가와 군의 명예를 지켰을 뿐입니다. 이서윤은 깊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뜨거웠다. 법무참모가 조용히 개입했다. 이소위, 물론 당신의 의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 및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 의원 측은 이미 차량 파손 및 공무집행방해로 당신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저는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변상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소대의 임무 수행은 중단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오 소장이 피식 웃었다. 매우 의미심장한 웃음이었다. 좋아. 책임. 자네가 책임질 수 있다고 했지. 이소위, 자네는 국회와 국민들 앞에서 이 사태를 설명할 수 있겠나? 예.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 이소위, 너는 내 부모님을 닮았구나. 오 소장의 말에 이서윤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소장님, 제 개인적인 배경은 이 문제와 무관합니다. 무관하다고? 하. 순진한 소리. 이 세상에 무관한 일은 없어. 이태석 소장님과 최영숙 준장님께서 군 생활 내내 지켜왔던 강직함, 그게 자네에게 그대로 있군. 오 소장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다. 이서윤이 굳이 숨기려 했던 배경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오 소장은 이서윤의 부모님에게 이미 상황 보고를 마친 상태였다. 이소위, 자네는 당분간 모든 훈련에서 제외하고 대기하도록. 그리고 이 문제는 사단 차원을 넘어선 문제이니 상부의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함구하도록. 알겠나? 충성 알겠습니다. 이서윤은 경례를 하고 사단장실을 나섰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그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건은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그림자 속에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차량을 옮긴 것이 아니라 군과 정치권 사이에 드리워진 거대한 장막을 건드린 셈이었다. 같은 시간, 제1보병사단 예하 수색대대 막사. 박민우 일병은 이서윤 소위가 사단장실로 불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함에 떨고 있었다. 모두가 쉬고 있는 주말 휴식 시간이었지만 그의 내무반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조용했다. 야, 박민우 괜찮냐? 같은 생활관의 김상병이 조용히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저 때문에 소대장님이 징계를 받으시면 어쩌죠? 저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졌는데. 박민우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소대장에게 너무나도 미안했다. 박미애 의원이 소리치는 순간 그는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도망치고 싶었다.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막이 되어준 소대장이 이제 자신 때문에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 될 것만 같았다. 그때 생활관 문이 열리고 김 상사가 들어왔다. 박민우 일병 짐 챙겨. 긴급 면회다. 면회요? 누가 왔습니까? 박민우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올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의 어머니 박미애 의원. 면회실에서 마주한 박미애 의원은 전날 진흙탕에서 비명을 지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고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싸늘한 승리감이 감돌고 있었다. 우리 민우 괜찮니? 밤새도록 그 개고생을 했다며. 너 꼴이 이게 뭐야? 박미희가 다가와 박민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박민우는 어머니의 손길을 피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왜 훈련을 방해하고? 소대장님에게 그러셨어요? 뭐? 훈련 방해?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줄 알아?
그 건방진 소위 그 계집애가 내 차를 부쉈어. 수억 원짜리 차를. 내가 그 애를 가만둘 것 같니? 박미희는 흥분하며 말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군인입니다. 힘들어도 참고 훈련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저러시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창피? 내가 왜 창피해? 내가 국회의원이야. 내가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 배경인지 아직도 모르니? 너는 남들과 달라. 내가 편하게 군 생활하는 게 당연한 거야. 며칠 뒤면 내가 너 편한 보직으로 빼줄 거야. 조금만 참아. 박미희는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내용은 박민우를 절망에 빠뜨렸다.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동기들처럼 선임들처럼 떳떳하게 군 생활하고 싶어요. 소대장님이 저를 지켜주셨는데 이제 어머니 때문에 소대장님이 힘들어지게 생겼잖아요. 시끄러워. 내까짓 게 뭘 알아. 군인은 내 말이라면 꼼짝 못해. 그 소위? 그까짓 다이아 하나짜리 계집애 하나는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날려버릴 수 있어. 넌 신경 쓰지 마. 박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소위에게 느꼈던 미안함과 고마움이 어머니의 오만함과 무신경함 때문에 더욱 커져만 갔다. 어머니는 자신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지 깨달았다. 어머니에게 자신은 군인이 아니라 그저 온실 속의 화초였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수단에 불과했다. 어머니, 이제 돌아가 주세요. 뭐? 민우야, 너 지금 엄마 보고 나가라는 거야? 네. 저는 훈련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대장님이 징계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박미희는 박민우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다. 평소 엄마 말이라면 꼼짝 못하던 아들이 아니었던가. 이게 어디서 감히. 좋아. 너 지금 그 소위한테 정신 팔려서 엄마한테 대드는구나. 두고 보자. 그 소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한번 보자. 박미희는 분노에 차서 면회실을 박차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박민우는 홀로 남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의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오후 3시. 서울 용산 국방부. 국방부 장관실. 국방부 장관은 머리가 지끈거렸다. 국회 국방위 소속 박미희 의원. 그녀의 뒤에는 거대 여당의 막강한 실세가 버티고 있었다. 박 의원은 이미 이서윤 소위를 명예훼손 및 기물파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사단장인 오 소장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었다. 대책이 뭐야? 이 소위 하나 때문에 군 전체가 국회의원에게 무릎 꿇는 모양새를 보여야 하나? 장관이 한숨을 내쉬며 비서실장에게 물었다. 장관님, 박 의원 측은 타협이 여지가 없습니다. 차량을 부순 이 소위를 즉시 파면하고 해당 부대 지휘관을 징계하지 않으면 국회 청문회에서 국방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미친. 예산을 삭감해? 군인을 보호하는 것보다 예산이 먼저라는 말인가? 장관은 괴로웠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이서윤 소위의 인사기록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 소위의 부모님 되시는 이태석 장군님과 최영숙 장군님께서 보낸 친필 서신입니다. 장관은 봉투를 뜯었다. 파일에는 이서윤의 간략한 인사기록과 함께 두 전역 장성의 친필 서신이 들어있었다. 서신의 내용은 단호하고 짧았다. 내 딸은 군인으로서 옳은 일을 했다. 군은 부당한 외부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만약 군이 내 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 부부는 모든 군인 연금을 반납하고 군복을 입었던 지난날을 철회하며 모든 군 관련 행사 참여를 거부할 것이다. 장관은 서신을 읽고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다.
이태석과 최영숙. 그들은 단순한 예비역 장성이 아니었다. 군의 역사이자 상징이었다. 특히 이태석 장군은 전역 후에도 군 원로로서 젊은 장교들의 멘토였고 군인 정신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들이 군의 결정에 반발하여 군을 등진다면 군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했다. 군 수뇌부가 국회의원 한 명의 갑질에 굴복해 정의를 포기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을 터였다. 이서윤 소위의 문제는 더 이상 일개 소위의 징계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정체성 그리고 군과 정치권력 사이의 정의로운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되었다. 이거 아주 골치 아프게 됐군. 장관은 서신을 내려놓았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군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국회의원의 압력에 굴복해 눈앞의 예산을 지킬 것인가. 비서실장 즉시 박미애 의원 측에게 연락해. 단호하게 말해. 이서윤 소위에 대한 징계는 없을 거라고. 오히려 우리는 박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및 군인 모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전달해. 장관님, 하지만 국회 예산보다 중요한 건 군의 명예야. 군인이 부당한 짓을 당해도 지휘부가 침묵한다면 누가 이 나라의 군대를 믿고 따르겠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서윤 소위를 파면하면 당장은 예산을 얻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국민의 신뢰와 군의 기강을 영원히 잃게 될 거야. 이 사태는 우리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정치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군의 모습을 보여주자. 장관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이서윤 소위의 단호함에 감동했고 두 장성의 묵직한 서신에 힘입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결정은 박미애 의원 측의 더 격렬하고 비열한 반격을 초래할 것을 장관은 아직 알지 못했다. 국방부 장관의 단호한 결정은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 결정은 박미애 의원에게는 선전포고와 같았다. 권력에 길들여진 그녀에게 거절이란 용납되지 않는 단어였다. 그날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미애 의원의 자택. 박미희는 와인 잔을 신경질적으로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붉은 와인이 잔을 흔들며 아슬아슬하게 넘실거렸다. 국방부 장관이 감히 내 요구를 거절해? 이서윤 소위 징계를 철회하고 오히려 나를 항의한다고?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곁에 앉아있던 남편 대기업 건설사 회장인 박철민이 조용히 담배 연기를 내뱉었다. 여보, 장관이 그렇게 나온 건 이태석 장군 부부 때문일 거야. 그들이 군에서 가지는 상징성이 워낙 커. 단순한 소위 문제가 아니지. 우리가 건드린 건 군의 성역이야. 성역? 돈과 권력 앞에 성역이 어디 있어? 내가 그 늙은 장성 부부 때문에 이 치욕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야? 내 아들 일인데. 박미희는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 좋아. 그들이 군의 명예를 들먹인다면 나는 그 명예가 얼마나 더러운지 세상에 보여주겠어. 박철민은 고개를 저었다. 여보,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위험해. 언론을 움직여서 여론전을 펼치는 정도에서 끝내. 그 소위는 이미 군 내부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어도 주변 시선 때문에 군 생활이 힘들 거야. 아니, 그걸로는 부족해. 그 소위의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그 부모들까지 끌어내릴 거야. 박미희는 곧바로 자신의 보좌관을 호출했다. 그녀의 지시는 치밀하고 악랄했다. 첫째, 사건 당시의 병사들의 인터뷰를 확보할 것. 물론 군 생활의 어려움과 소위의 부당한 지휘를 강조하도록 교묘하게 편집해야 했다. 둘째, 이서윤 소위의 부모인 이태석, 최영숙 장군의 과거 군 복무 시절 논란거리를 샅샅이 뒤질 것.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서 금수저 군대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였다.
셋째, 국회 국방위에서 사단 훈련 예산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열고 이서윤 소위의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지휘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 며칠 후, 제1보병사단 이서윤 소위의 소대 막사. 이서윤은 사단장 지시로 보직 해임 상태는 아니었지만 모든 훈련에서 제외된 채 행정 업무만 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했지만 막사 안의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소대원들은 두 패로 나뉘었다. 절반은 이서윤 소위의 단호함에 열광하며 소대장님 최고라고 지지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특히 상병장급 병사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야, 김상병, 너 못 들었어? 박 의원 측에서 사단 내부 인트라넷에 부당 지휘관 제보 게시판을 만들었대. 우리가 이 소위 편 들었다가 나중에 군 생활 꼬이는 거 아니냐?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이 소위 부모가 장군이라고 해도 국회의원이 작정하고 찍어 누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버텨? 괜히 나섰다가 우리만 힘들어진다. 침묵의 카르텔은 이미 이서윤 소위를 죄고 있었다.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은 군 내부의 처세술에 능한 간부들이었다. 이 소위, 나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강경했어. 어쨌든 차량을 파손한 건 사실이잖아. 내가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인사과장이 찾아와 위로랍시고 건넨 말은 오히려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이서윤은 고립되어 갔다. 그녀는 훈련도 나갈 수 없었지만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었다. 병사들의 눈빛은 전날처럼 순수하게 그녀를 향하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방에 박민우 일병이 찾아왔다. 흙이 묻지 않은 깨끗한 전투복 차림이었다. 소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민우는 경직된 자세로 말했다. 박 일병, 괜찮아. 편하게 말해. 소대장님, 제발 저 때문에 징계받지 마세요. 어머니가 이러는 건 제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박민우는 울먹였다. 이서윤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박일병,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와 상관없이 나는 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야.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훈련에 집중하려는 마음, 그거면 충분해. 군인이라면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움직여야 해. 이서윤은 박민우에게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박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소대장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머니를 막을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야.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 그게 내 어머니의 오만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야. 내가 진흙탕에서 구르며 땀 흘린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여. 이서윤의 말은 박민우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그의 눈빛은 절망에서 결의로 바뀌기 시작했다. 다음 주 화요일, 대한민국을 뒤흔든 뉴스. 단독 소위, 국회의원 차량 던져 파손. 장군 부모백으로 징계 회피 의혹. 박미애 의원 측이 제공한 선정적인 사진과 왜곡된 정보가 모든 언론 매체를 뒤덮었다. 주요 일간지 일면에는 찌그러진 벤츠 사진과 함께 특권층 자녀의 갑질 지휘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실렸다. 기사에는 이서윤 소위가 단순한 차량 통행 방해를 이유로 병사들을 동원해 고가 차량의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폭력적인 사적 보복에 가깝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이서윤 소위가 예비역 장성 부부의 딸이라는 사실이 강조되면서 군 내부의 금수저 카르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서윤 소위에 대한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그녀를 벤츠 소위, 장군 딸 폭군이라고 비난하는 댓글이 폭주했다. 그녀가 군의 명예를 지키려 했던 숭고한 의도는 완전히 잊혔고 오직 특권과 오만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혔다. 이서윤 소위의 숙소. 이서윤은 TV 뉴스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대중은 자극적인 스토리를 원했고 박미애 의원은 그들의 욕망을 정확히 긁어주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때 이서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아버지 이태석 장군이었다. 아버지, 서윤아 괜찮니? 뉴스를 봤다. 이태석 장군의 목소리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예상했던 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까지 욕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왜 사과를 해? 내 어미와 나는 내가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명예를 지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 어미는 지금 당장 부대로 달려가서 그 국회의원 멱살이라도 잡고 싶다며 난리다. 이서윤은 아버지의 말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은 역시 부모님의 믿음이었다. 걱정 마라. 군인은 명예로 사는 존재다. 지금은 세상이 너를 비난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내 뒤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 테니 흔들리지 마라. 하지만 언론과 싸우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 우리가 나서서 막아주마. 이서윤은 감동으로 목이 메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부당한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같은 날 오후 5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 박미애 의원은 군 당국을 상대로 긴급 현안 보고를 요청했다. 그녀의 목표는 이서윤 소위를 파면시키고 이를 막아선 국방부와 사단장을 무능한 지휘관으로 낙인 찍는 것이었다. 자, 국방부 차관. 이서윤 소위의 행동은 명백한 군인의 폭행 및 기물 파손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도 소위의 징계를 미루고 오히려 국회의원에게 적반하장으로 항의를 한다. 군이 특권층의 사조직입니까? 장성 부부의 딸이라서 봐주는 것 아닙니까? 박미희는 마이크를 잡고 날카롭게 공격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국방부 차관은 곤란한 표정으로 답변했다. 박 의원님, 당시 상황은 단순한 통행 방해가 아니라 군 작전의 명백한 방해 행위였습니다. 저희는 이 소위의 행동이 군인으로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불가피? 수억 원짜리 차를 흙탕물에 처박는 게 불가피합니까? 병사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우회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충돌을 택했죠? 그건 소위의 오만함과 개인적인 분노 표출 아닙니까? 박미희가 차관의 말을 잘랐다. 회의장은 박미희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난장판이 되었다. 군 당국은 방어에 급급했고 박미희의 뒤를 봐주는 여당 의원들은 박미희를 거들었다. 그 순간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소대장에게 등을 돌릴까 고민하던 박민우 일병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군인권센터의 변호사가 함께 서 있었다. 박민우 일병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대항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달려온 것이다. 저도 발언하고 싶습니다. 박민우 일병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민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박미희는 아들의 등장에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녀의 표정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이 아들에 의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어머니, 저는 군인의 양심에 따라 증언하러 왔습니다. 박민우는 어머니를 외면하고 국방위 의원들을 향해 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장. 박민우 일병의 등장은 회의장의 모든 프레임을 뒤집어 놓았다. 카메라들은 일제히 박미애 의원과 그녀의 아들인 박민우 일병을 비췄다. 정치적 논란이 순식간에 모자 간의 양심 대결이라는 드라마로 변모했다. 박미희는 의자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녀를 제지했다. 박 일병, 지금 발언대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방위원장이 물었다. 박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다.
저는 1사단 수색대대 소속 박민우 일병입니다. 저는 박미애 의원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서윤 소위의 징계를 반대합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박미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가 오셨을 때 저희 소대는 80km를 넘게 걸어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물집이 터지고 다리에 경련이 와서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희를 거지 같은 군발이 새끼들이라고 모욕했습니다. 저희 소대장님은 박민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서윤 소위님은 단지 저희 소대원들을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소위님은 너희들은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고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며 저희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모욕을 단호하게 막아주셨습니다. 차량을 치우라는 소위님의 명령은 수차례 있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거부하며 저희의 훈련을 방해했습니다. 박일병,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내 소대장에게 세뇌당한 거야. 박미희가 소리쳤다. 어머니, 저는 세뇌당한 것이 아니라 양심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저는 소위님처럼 떳떳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발 소위님을 징계하지 말아 주십시오. 소위님은 저희에게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박민우의 증언은 모든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다. 시청자들은 아들의 용기 있는 고백에 충격을 받았고 박미희 의원의 위선과 갑질에 분노했다. 다음 날 제1보병사단 사단장실 오대영 소장은 이서윤 소위를 다시 호출했다. 이번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이 소위, 자네가 벌인 일 때문에 군 전체가 일주일 동안 언론의 포화를 맞았다. 하지만 박일병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다. 이제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소장님, 자네가 옳았네. 우리는 군인의 명예를 지켜야 했고 자네는 그걸 가장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오 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 참모장이 들어와 이서윤 소위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다. 이 소위, 박미애 의원이 당신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만남이요? 제가 왜요? 이서윤은 의아해했다. 박 의원은 아들인 박민우 일병의 전출을 요청했습니다. 이서윤 소위가 직접 아들의 전출 요청을 철회해달라고 설득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 조건으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고 합니다. 이서윤은 쪽지를 내려다보았다. 박미희는 여전히 아들을 이용해 자신의 명예를 되찾으려 하고 있었다. 이서윤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박미희를 끝까지 몰아붙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박민우 일병의 눈빛을 기억했다. 소장님, 박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만남의 장소 서울 모처의 조용한 호텔 커피숍. 이서윤 소위는 짙은 녹색 사복을 입고 지정된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의 군인다운 단정한 태도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잠시 후 박미애 의원이 등장했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의상 대신 단정하지만 다소 수척해 보이는 정장 차림이었다. 여론의 문매를 맞은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피로감이 감돌았다. 이 소위. 박미희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박 의원님. 이서윤은 간결하게 응수했다. 테이블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미희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내 아들 일 때문에 좀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그날 일은 오해였습니다. 내 감정이 앞섰어요. 고가 차량을 망가뜨린 것은 유감이지만 보험 처리하면 될 일이고요. 중요한 건 내 아들이에요. 민우가 군 생활을 잘 끝내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녀는 사과를 하고 있었지만 말투에는 여전히 오만함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불리해져서 하는 수습에 가까웠다. 이서윤은 박미희의 말을 끊었다. 박 의원님, 사과하실 부분이 있다면 저나 제 차가 아니라 그날 행군로에서 땀 흘리던 우리 소대원들에게 하셔야 합니다. 의원님은 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박미희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들의 문제 때문에 인내했다. 알겠습니다. 이서윤 소위. 솔직히 말하죠. 내가 지금 곤란합니다. 내 아들이 국회에서 그런 증언을 하면서 내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졌어요. 나는 그 아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드님은 군인으로서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옳은 일? 그게 무슨 옳은 일이야? 이 나라에서 힘없는 사람이 옳은 일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민우를 빼내려는 겁니다. 이 부대에서는 안 됩니다. 당신 때문에 민우의 주변 시선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전출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직접 민우를 설득해서 전출을 받아들이게 해준다면 나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언론에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박미희는 거래를 제안했다. 여전히 자신의 아들을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 상황에서 분리시키려 했다. 이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박 의원님, 아드님은 지금 이 부대에서 가장 강한 군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은 이미 어머니의 보호가 필요 없음을 국회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출을 시킨다면 아드님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이 그저 엄마와의 일시적인 반항으로 비칠 겁니다. 아드님은 그 비난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기보다 편한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을. 상관이 있습니다. 박민우 일병은 지금 자신이 깨달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군 생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를 전출시키는 것은 그가 세운 군인 박민우라는 인격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만약 아드님을 위한다면 그가 이 부대에서 떳떳하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지지해주는 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이서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미희는 이서윤의 진지함과 단호함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 젊은 소위가 가진 군인 정신이라는 벽을 도저히 넘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여자입니까? 박미희가 힘없이 물었다. 저는 제가 배운 대로 삽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부하를 사랑하며 부조리에 타협하지 않는 것. 저희 부모님은 제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정신만을 물려주셨습니다. 박미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서윤에게서 자신의 아들을 보았다. 그녀의 아들도 이서윤처럼 자신이 가르치지 못한 가치를 찾아가고 있었다. 좋아요. 좋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민우 전출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대신 약속하십시오. 내 아들 잘 지켜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저의 소대원은 제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 약속하신 대로 소송 취하와 공개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의원님의 명예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미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길었던 정치권력과 군의 명예를 건 싸움은 이렇게 일개 소위의 승리로 막을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서윤 소위의 앞에는 아직 그녀의 부모님이 남긴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었다. 이서윤 소위와 박미애 의원의 회동 후 박미애 의원은 언론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 1사단 훈련 현장에서 발생한 소동은 전적으로 저의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훈련에 임하던 모든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단 있게 행동한 이서윤 소위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힌 점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국방위원으로서 군 발전에 헌신하겠습니다. 박미애 의원의 사과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녀의 사과는 이서윤 소위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켰으며 군 당국은 이서윤 소위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소위가 아니라 부조리에 맞서 군인의 자존심을 지켜낸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서윤 소위의 복귀. 이서윤은 다시 수색대대 이소대장으로 복귀했다. 막사는 환호와 존경심으로 가득 찼다. 특히 박민우 일병은 소대장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소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떳떳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긴.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 건 너의 용기였어. 박일병, 너는 이미 훌륭한 군인이야. 하지만 이서윤은 여전히 어딘가 불편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영웅의 칭호가 아니었다. 그저 군인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었다. 그녀에게는 이 상징성이 또 다른 족쇄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서울 용산 국방부 장관실. 이서윤 소위는 부모님과 함께 장관실로 불려왔다. 장관은 웃는 얼굴로 이태석, 최영숙 장군 부부에게 경의를 표했다. 장군님들 덕분에 군이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서윤 소위의 강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은 이서윤 소위를 군의 아이콘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서윤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전개였다. 장관님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저 일개 소위일 뿐입니다. 저를 특별하게 대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서윤이 정중하게 말했다. 그때 이태석 장군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장관, 내 딸의 표창은 고맙네. 하지만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관은 의아한 표정으로 부부를 바라보았다. 이 소위는 갓 임관한 신임 소대장입니다. 그녀는 명예를 지켰지만 소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가장 낮은 곳에서 부하들과 함께 뒹굴며 배우는 경험입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순간 그녀는 평범한 소대장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모두가 그녀를 장군의 딸이자 영웅이라는 렌즈로만 바라볼 테니까요. 최영숙 장군 역시 단호하게 덧붙였다. 장관님, 저희는 딸에게 이 사건의 후폭풍으로 남은 마지막 과제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서윤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두 장성은 이서윤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서윤은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감했다. 장관님, 저는 제 소대장 임기를 마치는 즉시 해외 파병 임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열악한 곳에서 제가 지킨 이 명예가 거품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장관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해외 파병이라니. 지금 이 소위는 국내에서 군의 사기를 높여야 할 인물입니다. 아닙니다. 이태석 장군이 말했다. 명예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명예입니다. 장관님, 제 딸의 뜻대로 가장 열악한 오지 파병 부대로 보내주십시오. 그곳에서 그녀가 진정한 철의 장막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서윤은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다. 그녀는 이 사건으로 얻은 과도한 관심과 찬사를 벗어던지고 오직 군인 이서윤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결국 장관은 두 장성의 굳건한 뜻과 이서윤 소위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이서윤 소위는 소대장 임기를 마치는 대로 남수단 한빛부대로의 파병을 자원하게 되었다. 1년 후,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지역, 한빛부대 기지, 파주 진흙탕에서 국회의원과 맞서던 이서윤 소위는 이제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계급은 중위로 진급해 있었다. 한빛부대는 남수단의 재건과 평화 유지를 돕는 대한민국의 해외 파병 부대였다. 이곳은 전기와 물이 부족하고 무장 세력의 위협이 상존하는 이서윤이 자원한 대로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서윤 중위의 임무는 건설 공사를 지원하고 현지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의료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이곳에는 장군의 딸이라는 배경도 영웅 소위라는 타이틀도 통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능력과 헌신만이 인정받았다. 중위님, 이쪽 톤즈 지역 마을의 식수 펌프가 고장났습니다. 무장 세력이 지나가면서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 같습니다. 경비 인력을 더 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하 장교가 보고했다. 이서윤은 지도 위를 짚었다. 경비는 이분대에게 맡기고 내가 직접 정비팀과 동행한다. 주민들은 물이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어. 최대한 빨리 복구해야 해. 그녀는 총을 메고 사막 한가운데로 향했다. 1년 동안 그녀는 한국에서 짊어졌던 별들의 무게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그녀는 이제 특권층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헌신하는 대한민국 군인이었다. 그녀의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고 그녀의 손은 망치와 삽질로 인해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의 겨울. 남수단 톤즈 초등학교 준공식. 한빛 부대의 노력으로 지어진 초등학교 준공식 날이었다.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이 모여 축제를 열었다. 이서윤 중위는 먼지 묻은 전투복 차림으로 행사 맨 뒤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파주에서 지켰던 군인의 명예는 이곳 남수단의 아이들에게 미래라는 이름의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가 흘린 땀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초등학교 건물로 다가오는 2명의 낯익은 인물이 보였다. 이태석 장군과 최영숙 장군이었다. 그들은 유엔 평화유지군의 초청을 받아 군 원로 자격으로 이곳을 방문한 것이었다. 이서윤은 부모님에게 달려가 경례를 올렸다. 충성 이서윤 중위, 임무 수행 중입니다. 이태석 장군은 말없이 딸을 껴안았다. 1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부녀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우리 딸 많이 컸구나. 최영숙 장군이 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했구나.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제가 왜 군인이 되어야 했는지 알았습니다. 이서윤은 환하게 웃었다. 이태석 장군은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이서윤에게 건넸다. 이게 뭐죠, 아버지? 내 어미가 소위 시절부터 나와 결혼할 때까지 군 생활을 기록했던 수첩이다. 내가 남수단으로 떠나기 전부터 주려 했는데 이제야 주는구나. 이 수첩에 내 어미의 고민과 성장이 담겨 있다. 이서윤은 수첩을 받아들었다. 이태석 장군은 딸의 어깨를 꽉 잡고 마지막 조언을 건넸다. 서윤아,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나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묵묵히 헌신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너는 이제 진정한 철의 장막이 되었다. 세상의 부조리와 압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단단한 방패 말이다. 2년 후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 감악산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 이서윤 중위가 남수단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 한국의 시간도 묵묵히 흘러갔다. 이서윤은 파병 임기를 마치고 무사히 귀국했다. 그녀의 계급은 대위로 진급했으며 파병지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 장관 표창을 추가로 받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화제의 소위가 아니라 실전 경험과 헌신으로 무장한 정예 장교로 인정받았다. 이서윤 대위는 귀국 후 1사단 수색대대 중대장으로 발령받았다. 2년 전 100km 행군 중 차량에 가로막혔던 바로 그 부대였다. 중대장 취임 첫날 이서윤 대위는 소대장 시절 자신이 지휘했던 이 소대의 병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이미 상병이나 병장으로 진급하여 부대의 주축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민우 병장이 있었다. 충성. 박민우 병장, 이서윤 중대장님께 신고합니다. 박민우는 2년 전에 위축되고 불안했던 일병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자세에서는 흐트러짐 없는 군인의 강직함이 느껴졌다. 박 병장 오랜만이군. 이서윤이 따뜻하게 웃었다. 중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저희 소대원들 모두 중대장님 복귀를 기다렸습니다. 그래. 잘 지냈나? 내 어머니는 최근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때 사건 이후로 많은 것을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민우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배경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군 생활을 극복하고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어엿한 병장이 되었다. 그나저나 박 병장, 2년 전 내가 너에게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이 내 어머니의 오만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던 것 기억하나? 예, 중대장님. 제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이제 너는 내 말을 지켰다. 너는 훌륭한 군인이야. 박민우는 이서윤 대위의 칭찬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의 헌신과 성장은 어머니 박미애 의원의 오만함과 권력을 무너뜨린 진정한 힘이었다. 박미희는 아들의 떳떳한 군 생활을 위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것으로 뒤늦게나마 진정한 모성애를 증명했다. 이서윤 대위의 첫 번째 중대장 훈련. 40km 행군. 이서윤 대위는 부임 후 첫 중대장으로서 행군 훈련을 지휘했다. 예전처럼 빗물에 젖은 지늘길이 아닌 맑은 가을 하늘 아래였다. 선두에 선 이서윤 대위는 늠름했다. 부하들을 이끄는 그녀의 리더십은 소대장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련하고 깊어졌다. 그녀는 훈련 중 병사들의 컨디션을 세심하게 살피면서도 훈련 목표를 달성하는 데 단호했다. 행군 중 잠시 휴식 시간에 이서윤은 박민우 병장을 불렀다. 박 병장, 이제 곧 저녁이군. 계획은 세웠나? 예, 중대장님. 저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 법조인이 되려 했지만 이곳에서 저의 길을 찾았습니다. 전역 후 ROTC에 지원하여 다시 장교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중대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서윤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박민우는 어머니의 그림자를 벗어나 스스로의 신념을 선택했다. 훌륭한 결정이다. 군에는 너와 같은 인재가 필요해. 중대장님, 저에게 군인의 명예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살았을 겁니다. 소위님의 그 단호한 행동이 저를 살렸습니다. 박민우는 2년 전 차량 투척 사건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이서윤 대위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군인의 명예는 너처럼 스스로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야. 박 병장, 너는 이미 그 명예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날 내가 너의 목까지 지켜주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부하들의 목까지 지켜줄 차례야. 이서윤 대위는 박민우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대열을 정리했다. 행군이 다시 시작되었다. 군장을 맨 병사들의 발걸음은 힘찼고 그들이 내뿜는 기합 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부조리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려 했던 이서윤 대위의 정신이 고스란히 이 부대에 스며들어 있었다. 이서윤 대위는 생각했다. 군인이란 무엇인가? 군인은 권력자의 압력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국가를 지키는 이들의 자부심을 대변해야 하는 존재다. 그녀는 파주에서 그 깨달음을 얻었고 남수단에서 그 신념을 완성했다. 그 후 5년. 대한민국 육군 대위 이서윤. 이서윤 대위는 중대장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육군대학에서 지휘참모 과정을 밟았다. 그녀는 여전히 소대장 시절의 강직함과 중대장 시절의 노련함을 겸비한 군 내부에서 가장 촉망받는 엘리트 장교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이서윤 대위는 육군대학 캠퍼스를 걷다가 한 소령과 마주쳤다.
이서윤 대위 아닌가? 잘 지냈나? 그는 다름 아닌 이서윤 소위 시절 그녀의 부소대장이었던 김상사였다. 김상사는 긴 복무 끝에 늦은 나이에 소령으로 진급하여 육군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김소령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소령 진급 축하드립니다. 이서윤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격려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회포를 풀었다. 그때 말이야, 이대위. 박미애 의원 사건 터졌을 때 내가 속으로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나? 솔직히 난 군 생활 끝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자네가 그 난리를 이겨내고 파병까지 마치고 대위가 되어 내 앞에 소령으로 나타날 줄은 몰랐네. 김소령이 웃으며 말했다. 그때 김 상사님께서 옆에서 저를 지지해 주신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자네를 보면서 배웠지. 군인이 똥물에 젖을지언정 명예에는 흠집이 나선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자네가 차를 들어 던져버리라고 했을 때 사실 속으로 환호했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압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지. 김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을 표했다. 나는 지금도 그때 행군로의 진흙 냄새를 잊을 수 없어. 그 흙탕물 속에서 자네가 우리에게 보여준 정의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네. 이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김소령의 말은 그녀가 오랫동안 찾던 답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군 조직 전체의 정의의 기준을 세운 것이었다. 시간은 더욱 흘러 10년 후 이서윤은 중령이 되었다. 그녀는 파주 전방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며 여전히 현장을 지키는 지휘관으로 헌신하고 있었다. 대대장 취임식 날 이서윤 중령은 연단에 섰다. 그녀의 앞에는 늠름한 군인들이 서 있었다. 그 중에는 예비역 소령으로 전역 후 다시 ROTC 장교로 임관하여 이제 중위가 되어 이서윤의 부하로 복무하게 된 박민우 중위도 있었다. 취임 연설을 시작하며 이서윤 중령은 12년 전의 한 사건을 언급했다. 저는 12년 전 갓 임관한 소위 시절 이 파주 땅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100km 행군 중 저는 부조리한 외부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묵인하고 편안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고난의 길을 택할 것인가. 그녀는 연설 내내 단 한 번도 박미애 의원이나 자신의 부모님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직 군인의 명예와 헌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저는 그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귀한 유산, 바로 군인 정신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저를 지옥 같은 고난 속으로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저를 가장 숭고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고가의 차량을 부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가장 낮은 곳의 흙과 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 우리가 지키는 이 국가의 가치, 그것이 바로 군인의 별입니다. 이서윤 중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부대원들에게 약속했다. 저는 여러분의 중령으로서 여러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진흙탕에 발을 담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부조리가 여러분을 억압하려 할 때 제가 여러분의 철의 장막이 되어 모든 압력을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훈련하고 국가에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우리 군인의 명예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장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을 터뜨렸다. 이서윤 대위의 이야기는 이제 군 내부에서 전설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군인 정신에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이서윤 중령은 박미애 의원의 오만함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을 통해 배경이 아닌 신념만이 군인으로서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진정한 교훈을 증명했다. 그녀의 부모님이 물려준 별의 무게는 권력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명예였음이 밝혀졌다.
그녀는 특권층의 자녀에서 모든 군인의 귀감이 되는 진정한 철의 장막으로 거듭났다. 한편 박민우 중위는 전역 후 다시 군인의 길을 걸으며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정의를 세웠다. 박미애 의원은 아들의 성장을 통해 자신의 오만함을 뉘우치고 권력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다. 한 젊은 소위의 단호한 행동이 한 개인의 성장을 넘어 군 조직 전체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한 정치인의 삶에 깊은 반성을 안겨준 교훈과 감동의 이야기였다. 진정한 힘은 계급이나 돈이 아니라 오름에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면서 소설은 막을 내린다.